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16타 201197 판결 사건명 배당 2 1.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의 의미.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은 집행권한 없이도 배당재단으로부터 각 채권에게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여기서 집행비용이란 각 채권자가 지출한 비용에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재단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집행비용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려면 강제집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강제집행의 준비 및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어야 하고, 나아가 집행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당한 공익비용이어야 한다.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지출한 비용이어도 당해 집행과 무관하거나 필요가 없는 것은 집행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 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 신청인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위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마친 경우 이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집행비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도 준용된다. 민사집행법 제275조.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그 경매 신청 전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이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아 경매 신청인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 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 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경매 절차의 준비 또는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고, 나아가 그 경매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당한 공익비용이므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타 24085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1. 회생계획을 해석하는 방법. 회생계획은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회생계획 문헌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문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헌의 형식과 내용, 회생계획안 작성 경위, 회생절차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2. 회생계획에서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의 내용을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회생담보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 단서가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인지 여부, 소극. 회생계획은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 규범이 되는 것으로서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회생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과 같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1항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 특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은 회생 담보권으로 한다. 다만 이자 또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날까지 생긴 것에 한한다 라고 정하고 있다. 위 단서 규정은 회생 담보권자가 회생 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회생 담보권의 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고, 이를 넘어서 인가된 회생 계획에 따른 회생 담보권의 권리 변경과 변제 방법, 존속 범위 등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가 근저당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회생 담보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에 관한 민법 제360조 단서는 근저당권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중 지연 손해금도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회생 담보권인 경우라고 해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타 242154 판결 사건명 토지 인도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다.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고,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 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 2. 형법 제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교통 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의 보호 법익으로 보장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185조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 권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 교통 방해죄의 보호 법익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3.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 남용이 되는가는 권리 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 질서의 토대 하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5. 갑 주식회사가 마을 주민 등의 통행로로 주요 마을 안길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토지가 위치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후 을 지방자치단체가 통행로 부분을 도로로 포장하여 현재까지 마을 주민들과 차량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 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의 청구는 객관적으로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선고 2021다 243430 판결. 사건명 근저당권 말소 등기 회복 등기.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갖는 증명력.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대부 중개업자가 전주로부터 금전소비 대차 계약과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 위 계약들이 체결된 후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통상 대부 중개업자가 전주를 위하여 금전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금전소비 대차 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 계약이 체결된 후에 이를 해제할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갑이 대부 중개업자인 을을 통해 병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인 정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병 회사 소유의 상가에 설정되어 있던 을과 무 명의의 근저당권 중 무 명의의 지분을 양도받아 그 지분에 관한 전부 이전의 부기 등기를 마쳤는데, 같은 날 일부 포기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부기 등기가 말소되고, 매매를 원인으로 위 상가에 관한 기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자 갑이 기를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등의 회복을 구한 사안에서 관련 형사 재판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와
부기 등기를 말소하였음이 밝혀져 사문서 위조죄 등에 대한 약식 명령이 내려져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약식 명령의 사실 인정을 배척하려면 그 사실 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는 사유들만 가지고 위 사실 인정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10월 15일자 2020마 7667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감옥을 유추 적용하여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소송 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 계약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에서 각 심급 단위로 소송 목적의 값 이하 소가라 한다. 소가에 따라 산정한다. 중재법은 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17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중재 판정의 집행은 법원의 집행 판결에 따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나 제37조 위 개정으로 중재 판정에 기초한 집행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집행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라고 정하여 제37조 제2항 중재 판정의 집행을 판결에서 결정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이하 인지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호 감옥은 집행 판결을 구하는 소에서는 중재 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정하고 있다. 인지규칙은 이와 같이 중재 판정의 집행 판결을 구하는 소의 소가만 정하고 있고 개정된 중재법에 따라 중재 판정의 집행을 신청하는 사건의 소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재법의 개정 취지와 목적, 규정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재 판정에 대한 집행 신청 사건의 경우에도 인지규칙 제16조 제1호 감옥을 유추 적용하여 중재 판정에서 인정된 권리 가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소송 비용에 산입될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가는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민사소송법 제26조 원고가 청구 취지로서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지규칙 제6조 집행 판결이나 집행 결정은 모두 중재 판정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당사자가 집행을 구하는 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은 집행 판결을 구하는 소에서 승소할 경우와 같다. 둘째, 법원은 집행 신청 사건에서 변론 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신문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중재법 제37조 제4항 개정중재법 제38조는 국내 중재 판정의 집행 거부 사유를 종전과 같이 중재 판정의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일정한 사유를 추가하였고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을 정한 중재법 제39조는 개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심사 기준은 개정 전후로 큰 차이가 없고 당사자들은 종전과 같이 변론 기일이나 적어도 신문 기일에서 주장과 증명을 해야 한다. 셋째, 중재 판정의 집행 신청에 관하여 정액에 인지를 붙여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집행 신청 사건에서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없다.